가계부채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것 같고 단편적인 이야기로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 종결편 망고쌤이 딱 한번 정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망고쌤의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심각한 가계부채 때문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있잖아요. BIS에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BIS만 경고한 게 아니에요.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기구 OECD니 BIS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가 가계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GDP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가계부채가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도 탑이다. 그러니 한국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내는 거죠. 물론 뭐 국제적으로 뭔가 비교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GDP 대비로 거의 탑이라 그러면 적진 않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것이랑 위험한 것이랑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죠. 자, 가계빚이 역대 최대다.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가계부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이면 작정하고 쓴 거죠. 예, 서울경제에서 작정하고 이런 걸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가 점점 많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된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GDP 성장률 정도로 늘어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GDP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딥하게 봐보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가계신용은 신용이 이제 돈 빌린 거죠. 신용. 잠정적으로 1913조 8천억이다. 이런 거죠. 신용이라는 게 우리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뭐예요? 내가 외상으로 빌려서 먼저 돈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결제일에 나중에 갚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라는 게 돈을 빌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13조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1913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위험하다. 경고등 치셨다. 국제기구에서도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면 가계 기준이에요. 가계. 우리나라 전체 가계 기준으로 한 집당 평균적으로 부채가 얼마 있냐 이 정도 하는 거죠. 부채가 9,128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적인 부채가 9,12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담보대출은 5,273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도 부채잖아요. 여기 전세자금 2,491만 원이나 된다. 가계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니까 2024년 3월 기준이거든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대수가 2,40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2,400만 세대에다가 9,128만 원을 곱하면 전체 가계 부채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막 이러는데 자, 가계 평균 부채가 9,128만 원이고 가구 수가 2,400, 2,008 가구예요. 그러면 가계 부채 총량은 2,191조가 나옵니다. 맞죠? 2,191조가 나오고 우리나라 2023년 GDP가 1,996조니까 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 보면 109.8%가 나온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는 몇 군데 없다. 스위스라든지 캐나다, 호주 정도고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되는 건데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세계 1위다 이런 거죠. 전세 보증금도 미치니까. 근데 임대 보증금은 내가 전세를 살면 빌려준 거니까 차단이고 내가 전세를 놨으면 빌렸으니까 부채고 뭐 이렇게 둘이 딱 합치면 제로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가계부채 이제 이창용 총재가 나섰죠. 금리 인하 못할 만큼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빠졌다. 성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는 이유는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흥총재까지 나왔지. 지금처럼 한흥총재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냐 싶을 정도로 이창용 한은총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한은총재가 이제 강남에 사람들이 많이 몰고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다른 집값도 오른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집값이 비싼 거는 대치동에서 올려있는 학군 수요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행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계부채 많은 것은 인정 GDP 대비로. 그래, 많은 것과 위험한 것은 동의어인가? 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랑 가계부채가 위험한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부채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잘 갖고 있으면 일단은 문제가 안 되겠죠. 연체가 되거나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연체율이 많은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행 대출의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인덱스 구에서 갖고 왔는데 2002년에는 1.9%, 제일 높았는데 연체율이 1.9%, 그렇죠? 1.9%가 연체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경매 넘어가는 건 아니죠. 단기 연체도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경매 넘어가기 전에 갚으면 또 처분되거나 갚으면 또 없어지는 거고 하니까, 어쨌든 2002년에 제일 높았는데 1.9%였고 쭉 떨어지다가 다시 2012년에 살짝 올라서 1%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0.4% 수준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0.4% 수준이다.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 연체율이 0.4%가 높은 거냐 이런 거죠.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아직 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연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뭐 1% 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랑 많은 게 동의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지만 연체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가 더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채가 2억이고요. 이 친구는 부채가 3억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통 부채의 크기만 보면 이 친구가 분명히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2억만 빌려서 집을 샀고 이 친구는 3억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부채의 크기만 이야기하면 3억을 빌린 친구가 위험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집을 5억짜리를 사는데 2억을 빌렸고요. 이 친구는 15억짜리를 사는데 3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위험한 걸까요? 일단 이게 자산의 크기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를 내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못 내면 담보물건을 처분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실제 담보물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안전한 것 같고요. 15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록 2억을 빌렸지만 5억 대비 2억이니까 크기는 작지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억짜리 집에 3억 빌린 거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15억 대비 3억이면 부채 비율이 한 2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비율이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이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의 자산 또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것이랑 위험한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자산을 한번 볼게요. 자산. 평균적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5억 4천만 원을 있잖아요. 가구수를 곱하면 1경 2,700 정도 되는 겁니다. 1경 2,700조 정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부채가 얼마로 했죠? 2,000조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위험한 게 맞는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가계 부채 평균이 9,128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구수를 곱하면 2,19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경 2,700조 정도 되는데 부채는 실제로 2,191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9.8%다 이런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자산 대비 GDP가 낮은 거네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게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3,211조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의 총 가계의 부채가 2,191조인데 우리나라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3,211조다. 부채 비율이 20%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일단 현금이 부채보다 50%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 당장 현금으로 부채를 갚을 정도로 가계는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못 갚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현금으로도 다 낼 수 있는 수준의 가계가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채가 많은 거랑 위험한 거랑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국제기구에서는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GDP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GDP가 자산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국제 비교라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고, 다른 나라가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부동산 영끌 이야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한 사람들이 많고 그 영끌한 사람들은 매우 힘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힘들면 그 아파트가 경매로 많이 나올 것이고 경매가 10몇 년 만에 사상 최고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영끌을 하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영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영끌. 우리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적으로 가구에 3억 8,084만 원 정도 되고 가계 부채는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부동산 자산만 기준으로 보면은 24% 정도의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높은 건가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자산 대비 담보 대출만 해보면, 담보로 집을 사잖아요. 담보 대출만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가계부채 총량은 신용대출도 들어가고 다른 대출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 대비 담보 대출은 몇 프로냐면 13.8%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가 빚을 못 갚는다는 이야기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연체율이 0.4%에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체율이 매우 낮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족들은 힘들 거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온갖 신문에서 영끌족들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영끌족 힘들다, 영끌족이 망해서 경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진짜 영끌족은 얼마 정도 되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신문들은 영끌족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끌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그 수가 미미하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30 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영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끌은 과연 뭐냐? 뭐든지 정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30이면서 DSR 40% 이상을 영끌로 정의합니다. 이 DSR 40%는 지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맥스 DSR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득의 40%를 이자하고 원금 상환에 내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든 거다. 이게 영끌이다라고 하는 건데, 주거비로 선진국들은 40% 정도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2030이면서 DSR 40% 이상을 영끌로 받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대상을 서울에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에 연령이 2030인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자금조달 계획서 쓰잖아요. 그죠? 그것도 2021년, 22년 한참 뜨거울 때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13만 2,511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DSR이 40% 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은 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폭락하기 직전이죠. 한참 뜨겁다가 폭락하기 직전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DSR은 12.6%였다. 영끌족 정의를 DSR 40%로 했는데 실제 DSR 평균이 12.6%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집이 비쌀 때
집을 산 사람들, 특히 서울의 집이 비싼데 서울의 집을 산 사람만 추렸는데도 DSR이 12.6%였다. 그러면 도대체 언론에서 말하는 연끌족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뽑아봤답니다. DSR이 40%를 넘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해봤더니 연끌 매수자는 1778명 3.8%였다라는 겁니다. 1778명 2030 전체 세대로 보면은 몇 명이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끌은 존재하지 않고 연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뭘 보고 연끌이라고 하고 왜 연끌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조롱을 하는지, 연끌을 통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섀도우 복싱 같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 허공에 대고 복싱을 하는 거죠. 슉슉 슉슉. 상대가 없는데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복싱을 연습하는 거죠. 결국 연끌은 존재하지 않고 없는 연끌족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신문들이나 언론들, 하락론자들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랍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 공포를 주게 되면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나가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내가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를 꼭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연결적이 많은지 알았지만 우리 논문을 써주신 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실제 연결족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도 1778명 정도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섀도우 복싱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